시계를 품에 안고 우는 대기업 회장님, 그는 대체 왜 우는 것일까요? 눈 내리는 골목길, 고급 코트를 입은 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아주머니시군요.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눈밭에 털썩 주저앉은 신사의 손에는 무언가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작은 물건이었죠. 그의 앞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할머니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자네가 그 청년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젊은 청년이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죠. 이 세 사람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함께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시겠어요? 서울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종로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27 김지우가 눈을 떴어요. 오늘은 한성그룹 최종 면접일이었습니다. 지우는 벽을 둘러봤어요. 가족 사진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뿐이었죠.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나는 누구지? 보일러가 고장난 지 한 달째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왔어요. 지우는 옷장에서 유일한 정장을 꺼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정장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침내 한성그룹 본사가 보이는 언덕 아래에 도착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언덕 중간쯤에서 지우의 할머니가 폐지로 가득 찬 리어카를 끌고 있었어요. 아이고 머니나. 할머니가 미끄러지며 리어카가 뒤로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쪽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안 돼. 지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쿵! 둔탁한 충격과 함께 지우의 몸이 눈밭에 처박혔어요. 정장 바지가 크게 찢어졌고 재킷은 눈과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지우야. 할머니가 허둥지둥 다가왔어요.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닌 다친 데 없어요? 지우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오늘 면접이잖니. 아, 네. 아이고, 이걸 어쩌니 정장도 다 찢어지고. 할머니는 한참 고민하더니 두꺼운 점퍼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천으로 쌓인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천을 풀자 오래된 금색 회중시계가 나왔어요. 이거 봐. 이게 행운을 줄 거야. 할머니, 면접 포기하지 마. 이 모습 그대로 가. 지우는 시계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네, 할머니. 지우는 다시 언덕을 올랐어요. 올라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라도 계셔서 다행이야. 할머니뿐이지만 한성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들이 지우를 보고 수군거렸지만 지우는 당당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우는 면접 대기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지원자들이 보였어요. 지우는 자신의 젖은 정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지우에게 쏠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한 여성 지원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면접 포기하고 집에 가야지. 남성 지원자들이 서로 눈짓하며 비웃었습니다. 지우는 묵묵히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한지우님, 면접 준비해 주세요. 직원의 안내에 지우는 면접실로 향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인사팀장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고 다른 면접관들도 코를 찌푸렸습니다. 맨 끝자리에 앉은 은발의 신사만 중립적인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에 지원한 한지우입니다. 한지우 씨, 인사팀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금 그 차림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오는 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요? 할머니의 리어카가 언덕 아래로 굴러내려가는 것을 막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면접관 한 명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시간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인사팀장이 다그쳤습니다. 중요한 면접에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게 과연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까? 맞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온 이유는? 포기는 제게 없는 선택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은발의 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지우 씨, 오늘 아침 상황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위기 상황에서는 매뉴얼보다 현장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도왔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본능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만약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동료가 위험에 처했다면 먼저 동료를 돕겠습니다. 회사의 진정한 자산은 사람이니까요. 신사는 지우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나가보세요. 인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우는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복도를 걸어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젖은 정장, 진흙 묻은 얼굴에 자신이 보였어요. 지우가 거울을 응시하다가 허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구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 시각 면접실에서는 은발의 신사가 카펫 위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금색 회중시계. 신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쪽에 각인이 보였어요. 최태준에게 마이너스 아버지. 똑딱똑딱. 시계의 초침 소리가 고요한 면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최태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27살의 최태준은 자신감 넘치는 청년 사업가였어요. 대학 동기와 함께 태성무역을 창업했고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주머니에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금색 회중시계가 있었어요. 뚜껑을 열 때마다 안쪽 각인이 보였죠. 최태준에게 마이너스 아버지. 그 시계는 태준에게 꿈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 거래 기회가 왔어요. 1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성금으로 2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태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고 집을 담보로 잡히고 부모님의 작은 부동산까지 처분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기였습니다. 2천만 원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거래처는 연락이 끊겼어요.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났고 동업자마저 도망쳤어요. 석 달 후 태주는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겨울밤 한강 다리 위. 태주는 난간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똑딱똑딱.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양반,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년 여인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아니, 며칠을 굶었구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서 와.
우리 가게가 저기 있는데 밥은 먹고 가야지. 여인은 태준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명동의 작은 분식집, 순잔의 분식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영희야, 국물 좀 끓여줘. 안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22쯤 되어 보이는 조용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네, 아주머니. 영희가 뜨거운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태주는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자, 먹어. 김순자 할머니가 국물을 내밀었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태주는 울면서 국물을 마셨어요. 괜찮아. 힘들 때는 누구나 있는 거야. 할머니가 태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분식집 한쪽 구석에서 잠을 청했어요. 며칠간 태준은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영희가 매일 국물을 끓여줬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전 고아예요. 어느 날 영희가 말했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거두어 주셨어요. 갈 곳 없는 사람들을 그냥 못 지나치시는 분이에요. 그랬군요. 손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영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태주는 영희에게 시계를 보여줬어요. 이거 내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내 유일한 재산이죠. 참 예쁜 시계네요. 영희가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태준과 영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현재 최태준 회장은 면접실에서 그 시계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똑딱똑딱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거대한 제국을 잃었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시계가 어떻게 저 청년에게. 회장은 지우의 이력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름 한지우, 나이 27세, 부모 사망, 차를 준비해. 지금 당장 가야겠어. 회장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시계를 지니고 있던 지우에게 가는 길, 최태준 회장은 다시 옛일을 떠올렸습니다. 태준은 분식집에서 조금씩 기운을 되찾고 있었어요. 낮에는 할머니 일을 도왔고 밤에는 영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혼자였어요. 영희가 말했어요. 부모님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16살에 나왔죠. 아주머니를 만난 건 그때였어요. 갈 곳이 없다니까 일자리를 주셨어요. 고생이 많았겠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덕분에 처음으로 집이 생겼어요. 손님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영희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태준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꿈이 있었던 청년 시절, 사기를 당한 일, 모든 것을 잃은 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거예요.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을 겁니다. 며칠이 더 지나며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태준이 결심을 말했습니다. 해외로 나가려고 해요. 중동 건설 현장에 일자리가 있대요. 돈을 모아서 다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영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언제 떠나세요? 다음 주에요. 그런데 영희 씨, 태준이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성공하면 꼭 돌아올게요. 그때 결혼해 주실래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기다릴게요. 태준은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이거 영희 씨가 가지고 있어요. 이건 아버지 유품이잖아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이건 내가 꼭 돌아올 거라는 증거예요. 이 시계처럼
나는 당신을 향해 항상 똑딱똑딱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았습니다. 태주는 할머니께도 편지를 남겼어요.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최태준 올림. 출국하는 날 영희는 시계를 꽉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동 건설 현장은 가혹했어요. 태주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영희에게 보낸 편지에는 항상 같은 말이 적혀 있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돌아갈게요. 하지만 석 달 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철골이 무너졌고 태주는 중상을 입었어요. 1년 넘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 사이 서울에서는 영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아기가 생겼어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영희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걱정 마. 영희는 매일 시계를 보며 태준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10달이 지났습니다. 출산 날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순산이 아니었습니다. 산모님, 힘내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영희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입니다. 하지만 영희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영희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이 시계, 지우 아버지 거예요. 언젠가 그분이 돌아오시면 전해줘요. 아니면 지우가 어른 되면 전해주세요. 그래, 걱정 마. 내가 지우 잘 키울게.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태주는 마침내 성공해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명동의 분식집은 이미 재개발로 사라진 뒤였어요. 김순자도 영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27년 동안 그들을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지금 태주는 차 안에서 시계를 쥐고 있었습니다. 영희,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시계는 왜 저 청년에게? 차가 지우의 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지우는 망가진 정장 차림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였어. 지우가 혼잣말을 했어요. 이번에도 떨어졌어. 터벅터벅 걷는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지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끽. 리어카를 끄는 소리였어요. 할머니? 김순자 할머니가 폐지로 가득 찬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어머, 지우야. 벌써 끝났어?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면접은 어떻게 됐어? 지우의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라도 웃게 해드려야지. 할머니 외에는 아무도 없잖아. 지우가 밝게 말했습니다. 합격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할머니의 얼굴에 주름진 미소가 가득했어요. 영희도, 아니, 내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지우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넘어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리어카 끌어드릴게요. 고맙구나. 지우는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어요. 눈길을 함께 걸으며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라도 계셔서 다행이야.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아무도.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지우는 꾹 삼켰어요. 할머니가 지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추운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오늘 저녁에 김칫국 끓여줄게. 그때 골목 어귀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차 안에서 최태준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 내리는 골목길,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 그 옆을 걷는 젊은 청년.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의 옆모습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등,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아주머니야, 틀림없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꽉 쥐었습니다. 똑딱똑딱. 시계 소리가 차 안에 울렸어요. 27년. 드디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젊은 청년. 회장은 청년을 자세히 봤어요. 저 청년은 오늘 면접을 본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사님, 잠시 기다려주세요. 회장은 두 사람이 골목 안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둘이 사라진 방향으로 걸었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할머니가 좁은 골목 안쪽의 작은 단칸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회장은 그 앞에 섰습니다. 낡은 문, 깨진 유리창, 곰팡이 핀 벽. 아주머니, 이런 곳에서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주머니 속 시계를 다시 꺼내 쥐었습니다. 똑딱똑딱. 내일 다시 와야겠어. 제대로 인사를 드려야지. 회장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저 청년은 대체 누구지? 왜 함께 있는 거지? 그리고 내 시계는 어떻게 그에게? 회장은 차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눈은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습니다. 지우는 할머니가 걱정돼 같이 동행했어요. 둘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눈 덮인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은 신사였어요. 저 누구세요? 할머니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털썩? 눈밭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장의 고급 코트가 눈에 젖어 들어갔어요. 할머니의 낡은 옷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지우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한참의 침묵 후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아주머니. 저는 최태준이라고 합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7년 전 겨울, 아주머니의 분식집에서 밥을 얻어먹었던 그 청년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네가 그 청년이구나. 할머니도 천천히 무릎을 굽혔어요.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성공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대견해. 죽지 않고 살아줘서 고마워. 너무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어디 계셨던 겁니까?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나도 참 파란만장했어.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5년쯤 지났을까? 남편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썼어. 집이고 가게고 다 날아갔지. 10년을 도망 다녔어. 남편은 과로로 쓰러졌고 20년 넘게 폐지를 줍고 있어.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힘드셨는데도 시계를 지켜주셨군요. 회장이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이건 주인이 있는 물건이니까.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주머니, 그리고 영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영희는 죽었어. 뭐라고요? 회장이 주저앉았어요. 자네가 떠나고 얼마 후 영희가 아이를 임신했어. 아이, 영희는 자네를 기다렸어. 하지만 연락이 없었지. 그래도 믿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출산이 순탄치 않았어. 난산이었지. 영희는 아이를 낳고 세상을 떠났어. 영희, 미안해. 정말 미안해. 회장이 오열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도 할머니의 시선을 따라 지우를 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남긴 건 사라지지 않았어. 이 아이가,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자네와 영희의 아들이야.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지우가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저게 무슨... 지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제 부모님은 사고로, 할머니가 키워. 미안해, 지우야. 사실을 숨겼어. 할머니가 지우를 바라봤어요. 그럼 나는 누구지? 지우가 할머니를 바라보고 그리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뭐였던 거지? 지우의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얼굴에서 영희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회장이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지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내가 내 엄마에게 맡긴 똑딱똑딱 시계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렸어요. 아들, 내 아들. 회장이 지우를 끌어안으려고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났어요. 저는 아직... 회장의 표정이 상처받은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지우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 이제 다 만났구나. 할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눈밭에 서 있었어요. 눈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고 회장은 지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27년 만에 세 사람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며칠 후 병원 VIP실이었습니다. 회장, 지우, 할머니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회장은 지우 옆에 앉고 싶어 했지만 지우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과 지우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의사가 들어와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부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확률 99.9%입니다. 지우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나는 정말 이 사람의 아들이구나. 27년 동안 나는 뭐였지? 누구였지? 지우야. 회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들. 아직은 어색합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천천히 해도 돼, 지우야.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후 지우는 혼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족도 없이 정체성도 모른 채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어. 이제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걸까?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 모습, 추운 겨울밤, 혼자 밥을 먹던 날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야. 회장이 다가왔어요. 할머니에 대한 내 마음 나도 안다. 회장이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나도 모든 걸 잃었던 적이 있어. 그때 할머니가 내 생명을 구해주셨지. 그리고 지금 너는 내 마음을 구해주고 있어.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너희 둘을 지킬 차례야. 회장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회장은 지우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27년간 아버지 역할을 못해서 미안하다. 회장님, 내 엄마를, 영희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들. 회장이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우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 잘했어. 복도 끝에서 할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은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평생 보답하겠습니다. 영희를 보살펴 주시고 지우를 키워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해.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다들 행복하면 됐어. 할머니의 얼굴에 주름진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회장은 지우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금색 시계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 각인이 보였습니다. 최태준에게 마이너스 아버지. 똑딱똑딱.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가 우리를 이어줬네요. 지우가 말했어요. 그래. 이제 그 시계는 내 것이다. 회장이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 간직해라. 그리고 언젠가 내 아이에게도 물려줘라. 네, 아버지. 세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만든 기적. 한 그릇의 국물이 한 사람을 살렸고 그 사람이 사랑을 남겼고 그 사랑이 새 생명을 낳았고 그 생명이 다시 선행으로 세 사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누구나 어딘가에 속할 곳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